안녕하세요. 국가정보학, 정보직렬에서 국가정보학을 어디야? 7급으로 보셨네. 7급 보신 분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뭐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7급은 워낙 문제 자체가 길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시험 보시고 나서 물어보면은 도대체가 너무 길어서 뭘 보고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분야에서 나왔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써놨죠. 문제를 공개를 하면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국가정보학은 교재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 교재를 기준으로 하면 저 교재에서 틀렸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해? 이 전체를 공통적으로 어우러지게 출제를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길어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재들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니 저게 문제가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억을 못했구나 정도만 보세요. 대신 이 출제 영역인데 9급에서는 뭐가 많이 나왔어요? 정보 순환 단계에서 많이 나왔죠. 수집하고 기획관리 이 부분에서만 분석하는. 여기는 뭐야? 와, 수집에서 달랑 2문제밖에 안 나왔다 이거. 7급에서는. 그죠? 완전히 무시당했다 여기. 그리고 정보화 정책에서도 안 나오고 비밀 공작에서 2개. 그 다음에 경제산업정보. 항상 7급은 경제산업정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7급이 하는 업무가 9급하고 틀리기 때문에 격이 좀 틀려요. 이 경제정보는 조금 더 어렵죠. 그 다음에 테러 했고, 테러도 7급에서는 안 나왔다. 9급에서는. 그 다음에 유사한 건 나왔죠. 그 다음에 사이버전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국가정보기구랑 정보기구 통제 분야에서 거의 40%를 차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내년엔 여기 집중적으로 공부해야지. 그럼 전부 다 쏙 올라가지고 정보 분석 다 내버린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이 전반적인 전 분야를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은 그렇게 공부하셔도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다 되니까 걱정 마시고 이렇게 나왔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정보직렬 7급을 보면은 국가정보학의 학문 연구가 미진한 이유. 우리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국가정보학에서 국가정보학이란 무엇인가 학문의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의 기능, 그죠? 그 다음에 연구 범위, 그 다음에 연구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늦은 이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문제를 내는 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어떤 이유가 나왔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재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다 해결을 할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나왔는가. 그러니까 뭐가 나왔는가, 어떻게 나왔는가가 아니고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제간첩과 산업간첩에 대한 설명. 경제간첩은 주로 누구?
국가정보기구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산업간첩. 산업간첩은 누구? 민간기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거는 상업 목적이 당연히 앞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국가정책이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제간첩을 운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이가 딱 드러나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뭐라 그랬어요? 주체는 다르다. 그 다음에 객체, 수집 내용. 객체는 같아. 그렇죠? 주체는 다르나 객체는 같아. 요 정도의 기본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이 문제가 쉽게 풀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이게 하나씩 갖다 놔서 이걸 왜? 딱 요거 네 개밖에 기억 안 해왔어. 이 문제가 어째 나왔는지도 몰라. 근데 이게 뭔 의미냐면은, 국회의 통제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다른 그냥 정보기구 일반적으로 정보기구 통제라는 이 문제인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단어들이 다 들었다는 거야. 정보기구가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서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윤리적인 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야. 근데 자, 문제가 합법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이 감시와 통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정보기구가 어떤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걱정할 게 없어. 왜?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항상 정치적 중립을 유지 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되잖아. 아니면은 도덕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는 주로 뭐냐면은 자기 나라,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이 국가정보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런 합법적인 활동,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다음 윤리적이고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정보 활동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근데 국회 통제하고는 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아마 이런 분야에 문제가 나왔다. 그건 딱 감잡아야 되겠죠. 이 NSC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어. 그렇죠? NSC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써놓은 거야.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내가 썼어. NSC에는 위원이 누구다?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이렇게.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게. 또 누구냐?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다. 이게. 이 NSC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나왔다. NSC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항상
공부를 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저게 저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돼. 왜?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제 간첩의 역사, 지적재산 것 그래 놓고 요것만 달랑 기억해 놔서 나라 이름만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근데 보면은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법을부터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틀려도 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이야기야. 사실 내 책에도 없어. 이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법이 뭐냐면은 15세기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보면은 사람들의 손재주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때.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를 만들어, 특허라는 걸 만들어서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이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있잖아요. 전문 지식을 다른 데서 함부로 못 가져가게 딱 막아버린 거야. 근데 이제 그걸 영국으로 이게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는 또 영국에서는 이제 또 그래 니들이 가진 거 그래 존중해 줄게 하면서 기술을 이전받았대요. 영국 왕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쭉 돼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법을 또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연결이 되는데 프랑스는 언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글쎄 프랑스가 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특허와 관련된 내용들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 근데 지금 프랑스에는 무슨 내용을 써놨는지 문제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이런 것. 엄청 오래전에 한번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나왔어요.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좀 관심을 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확실한 게 안 나왔어요. 자, 요거는 이제 쉽죠. 인질사건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리마 증후군, 런던 증후군. 이거는 뭐야? 런던 증후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저항 또는 반항이라고 나와 있어. 그런데 또 어떤 교재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협상가나 통역가들이 누구를 인질범 편에서 서가지고 증언을 한다 이거야.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저항 또는 반항이라고 나왔다. 이 두 개 다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옳지 않은 게 어디 여기가 나왔는지 지금 요거는 다 맞는 말들이라. 세계 항공 안전국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바로 이게 영어로 내가 교재에도 써놨어요. 우리 교재에도 저항 또는 반항이라고 써놨어. 근데 또 다른 교재에는 요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굉장히 이게 4번 지문이 확실하게 이제 답을 말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이 런던 증후군을 다 모르는 분이 만약에 출제했다면 이거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에 통역관, 그다음에 통역관하고 협상가가 인질범 입장에서 지원을 하고 이런 말이 여기 나왔다면 답이 없어. 여기는 답이 없어. 그러나 어떤 책을 기준으로 문제를 냈다 할 것 같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답이든지 이게 답이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확실히 보기 전에는 답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맞추기는 쉬운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모택동 경호부대.
세 문제 내가 여러분들 안 가르쳐 준 문제라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요거는 나도 생각도 안 한 문제고, 모택동 경호부대가 이 1950년대에 모택동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경호부대가 바로 중앙경위단이라고 했대요. 이 83은 뭐냐? 모택동 나이야, 나이. 죽은 나이가 83이야. 그 다음에 41년 집권한 거야, 집권. 그래서 묘하게도 이렇게 8341 부대라고 했대요. 왜 그랬는지는 없어. 그런데 추측컨대 나이와 41년 집권을 기준으로 8341 부대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추측을 하더라고. 하여튼 중앙경위단이라는 게 나왔어요, 문제. 재미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째. 국가정보 효용에 관한 설명. 효용에 관한 거는 우리가 많이 통제 효용, 접근 효용, 시간 효용,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내용을 보면은 정책 계획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정책 평가, 결정 단계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국내 노사 문제나 정당 갈등 해결에 유용하게 쓰인다, 이런 정보, 국가 정보를 어떻게 쓰느냐, 이 문제겠죠. 근데 노사 문제나 정당 간 갈등 해결에 정보를 사용한다. 이 정치적인 중립성의 훼손이죠. 정당 갈등에 왜 국가 정보를 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기억을 아무것도 안 했더라. 단지 비정보관 이런 말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직가상정보관과 비공직가상정보관에 관한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끝을 낸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협조자 또는 첩보원의 명칭에 대해서 나왔대. 명칭은 오열, 두더지, 밀정, 간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유사한 거 우리 교재에서도 쥐새끼 이런 거 막 써놨잖아, 그죠? 그런 거 중에서 협조자의 명칭이 아닌 것은 아마 이렇게 나왔지 않을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그저 묻기지 그죠?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 우리가 테러 하면서 테러 집단에 대해서 우리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고 또 그 중에서도 중동에서 핵심적인 집단이 뭐라 그래서 하마스라 그랬잖아. 하마스 그 다음에 무자헤딘 아니면은 또 IS 이거 세 개 빼고는 별거 기억할 거 없다 했잖아. 하마스 딱 나와버렸어요. 예? 하마스는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하마스가 선거를 했는데 하마스가 다수 당이 돼버려서 테러 집단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거 있다. 이것도 기억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 비밀 공작의 특징과 선정 공작의 유형 아마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 있었지 않느냐. 이건 너무나 우리가 또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원회. 앞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나왔어. 그죠? 구급에서는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국가정보위원회에 대해서 나왔다. 정보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된 거 다 알죠? 임기는 2년. 그죠? 임기 2년 하니까 국가정보위원들이 정보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 2년 만에 뭘 하겠어? 저 국가정보 정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래도 한심한 위원회가 다 있어, 우리는. 그 다음에
지원에서 하는 거 뭐 인사청문회, 공청회 뭐 이런 거 다 하죠. 인사청문회도 무조건 공개로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공개로 전환되죠. 뭐 이런 것도 한다. 뭐 다른 거는 또 안에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국가정보위원회에 대해서 나왔구나 하는 정도만. 국회정보위원회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국가정보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엄청 강조 많이 했죠. 통합형과 분리형, 국가정보기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 내용이 정보기구냐 이게 지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게 정보기구에서 나오면은 이 말이 맞아. 그렇죠? 근데 정보분석기구면은 이 말이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이렇게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왔다면은 정보기구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통합형은 어느 나라? 우리나라. 분리형은 어느 나라? 미국.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답이 쉽죠? 그 두 개를 보고 하는 거야. 통합형을 하게 되면은 뭐야? 통합형은 딱 국내 정보, 국외 정보를 다 묶어버려가 자기가 다 해먹잖아. 그러니까 독점과 은폐 이런 거 다 하죠. 관료화하죠. 그죠? 정보가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자체가 뭐냐면은 정보 분석에서 나오는 말들이야. 이건 또. 근데 이 비대화 이것도 마찬가지. 정보기구 분석에서 분산형 정보기구가 뭐다? 자꾸 자기 예산을 불려가지고 비대화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통합형과 분리형을 지금 정보분석기구의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을 혼합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만들어졌다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시험 보시는 분들도 아마 혼란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보기구의 통합형, 분리형 이거는 국내 정보 플러스 국외 정보잖아. 국외 정보. 그 다음에 분리형은 뭐야? 따로따로잖아. 국내, 해외. 따로따로 정보기구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다. 여기에서 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비대화. 여기 우리 정보기구 여기에서 보면은 분산형, 그 다음에 중앙집중형.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게 뭐라 비대화된다 그랬죠. 자기 예산을 자꾸 불려갖고 자기가 세력을 키워진단 말이야. 중앙집중형이 뭐야?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 분석 내용을 은폐한다. 이거 은폐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이게 관료화되죠. 이것도 관료화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자기들끼리만 다 해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체 문제를 보지 않으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내가 볼 때는 이건지 이인지 두 개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 일본의 국내 주변의 제반 정보통신.
일본의 전체적인 정보통신 시긴타 하는 데는 어디야? 초배치밖에 없죠. 이거는 뭐 너무 쉬워. 우리 777. 이것도 16번은 뭐 기억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아까도 그 경제간첩, 그 산업간첩 언급했죠. 아마 그와 유사한 형이 아닌가. 그 다음에 정보, 서명 켄트의 정보 삼중성에 대한 이런 삼중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우리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냥 정보는 뭐다? 서명 켄트는 정보를 지식, 조직, 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지식이다. 그 다음에 조직이다. 활동이다. 정보기구가 어떤 정보기구죠. 기구가 활동을 통해서 뭘 만든다? 지식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정보기구가 활동을 통해서 지식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닌 거는 뭐야? 비밀이네, 비밀. 근데 이제 몰라요. 여기에 무슨 말들이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알 수가 있어. 이걸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 요거는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정보기구가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 안 나와 있어요. 저총련이 개입됐는지 안 됐는지도 증거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야? 북한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증거도 없어요. 근데 이걸 정보 문제에 내놨다. 무슨 근거로? 이해가 안 돼. 이건 뭐야? 정찰국. 요것도 사실은 그래요. 요 문제도 사실은 우리 북한의 정보기구가 활동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뭐야? 판문점에 있는 경비병들끼리 전투가 벌어진 거야, 이거. 그런데 어떤 내가 보니까 학자 한 분이 이걸 잔뜩 막 있는 사건 없는 사건 다 엮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자료를 내가 봤어. 근데 국가정보학을 하시는 분이라면 북한의 정보기구가 저지른 범행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 이래놓고 역사적인 순서대로 놔야 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나는 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건,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쉽게 좀 어느 정도는 쉽게 판단이 돼요, 이게. 왜? 무조건 이거 1번이라는 거 알잖아. 1968년도니까 1.1 무장공비 사건 김신조 사건이잖아.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일어나고 판문점 도끼 만행. 그 다음에 아웅산묘지. 아웅산묘지가 제일 나중에 일어났다는 걸 또 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이제 아마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죠? 좀 아쉬운 문제다, 이거는. 자, 무력으로 공작, 유류 저장소 폭파, 그 다음에 파업 부추김, 전부 전보. 뭐, 유류 저장소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뭐, 경제죠, 경제. 유류 저장소 나오면 경제 공작으로 끝난 거야, 이건. 다른 거 볼 거 없어. 왜? 파업도 부추기면 뭐야? 결국은 경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경제를 망가뜨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 정부가 전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경제정보, 경제공작이다. 자, 그 다음 미국 정보 공동체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뭐였어요? 휴저 라이언 수정안이 나왔죠? 이게 나왔잖아. 그러면서 뭐야? 정부 감독법이 또 나오고, 정보 권한법이 나오고, 수권법이 나오죠. 그래서 야, 대통령, 네가 책임져. 네가 사인해. 비밀 공작하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바로바로 보고해. 2일 여유 줄게. 그리고 확실하게 문서로 보고해. 그렇죠? 얘는 단순히 국가안보법은 정보기구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제하고는, 공동체 통제하고는 거리가 멀다 조금. 자, 그 다음 21번. 그래, 이런 것들은 내가 이해가 가요. 왜? 지금 어떤 많은 교재들에서, 과거의 교재들을 보면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 천안함 폭침은 당연히 김영철이가 한 거잖아. 어디야? 정찰국장 할 때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정찰총국이 맞죠? 정찰총국장 할 때. 그 다음 22번. 이게 또 처음 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 나왔고 요 두 번째다, 그죠? 베네치아하고 요 두 번째다.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서 질문이, 어떤 사람은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은 국제환경협약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나온 게 뭐냐면은 스톡홀름, 리우, 바젤, 마라케시, 이 네 개 단어가 나왔어. 네 개 단어. 그런데 자, 국제환경협약이잖아요. 환경협약과 관련된 거는 제일 이 바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마라케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 가트 있잖아, 가트. 관세무역법이잖아. 이게 어디로 넘어왔어요? WTO로 넘어왔잖아요. 이 말이 이거야, 이거. 여기서 가트를 그만두고 이제 WTO 하자라고 선언했던 게 이게 마라케시야. 그러니까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영향이 안 미쳐. 그러니까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것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스톡홀름이나 리우에 대해서 환경협약을 선언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 자료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것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국제환경협약인 것은 해도 바젤이 문제가 된다, 답이 된다는 거야. 자, 봐.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지금 나와 있던 이 협약들이야, 이게. 기후협약. 자, 런던 협약, 몬트리올 어정서, 바젤 협약,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기후 변화 협약, 교토 어정서. 여기에 스톡홀름, 리우는 없죠. 그러니까 묘한 문제야, 이게. 진짜 묘한 문제야. 내가 기후라 하면은 바젤이고, 아닌 것을 하면은 아닌 것을 하면은 당연히 마라케시가 되는 거야. 그쵸? 야, 재밌다, 이거는. 예. 맞는 것은 해도 바젤이고, 틀린 것은 해도 마라케시다. 이렇게 나온다. 스톡홀름하고 자든 덤으로 나왔어. 자, 그 다음에 23번. 23번째죠. 방산 관련 업체. 이거는 다 문제가 너무나 양이 없어가지고 못 찾겠더라.
그래서 뭐 방산 관련 업체들 하면 뭐 우리 군사보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보안 담당하죠. 보안. 그다음 국정기밀보호센터에서도 산업보안 하잖아. 산업보안. 근데 이 방첩 관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더라, 자료가. 그다음에 미국 애국법. 이 애국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이제 좀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야.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애국법이 뭔지. 왜? 내가 다 설명했잖아요. 애국법은 뭐야? 9.11 테러가 핵심이잖아. 9.11 테러. 9.11 테러를 하고 나서 2001년도에 야, 이게 안 되겠다. 이 테러리스트들을 몽땅 다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애국법을 만들어 버린 거야. 이 애국법을 2001년도에 내용을 보세요. 이건 내가 써놓은 거야. 외국 테러와 관련된 미국 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시적 목표로 제정했다. 국내 및 국제 전화를 도청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 집행기관의 감시 능력을 확대했다. 그 다음에 테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테러 혐의에 대한 활동 목록을 확대했다. 그래서 이걸 미국 자유법에 의해서 2019년까지 연장이 됐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 자유법은 2015년도에 나온 15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이제 2019년도에 이 애국법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9.11 테러 나고 나서 이 애국법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국민에 대한 감시예요, 감시. 도청하고 감시하고 뭐 죄 없는 국민들을 이렇게 이제 감시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본래 피사라 해가지고 해외정보감시법이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외국인 나라의 죄를 잘못하는 그런 외국인들을 감시하는 법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애국법 9.11 테러 나고 나서 애국법을 만들어가서 테러를 강력하게 잡고 이게 때문에 뭐가 나왔냐? 테러리스트를 암살에 대해서 전에 다 금지했잖아요. 미국에서. 암살 금지법이 있잖아. 금지를 하라고 대통령 훈령도 나오고 행정명령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 그런데 이 애국법이 나오면서 죽여! 우리 미국 국민들을 괴롭히는 놈들은 다 죽여!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야.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야, 암살을.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애국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에게도 감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국민들이 이제 난리 나죠. 난리 나니까, 야, 이제 그만하자 해가지고 한 게 이걸 만든 거야. 아예 프리덤 액트를 만들어서, 그래, 네 NSA. 자, 너희들 감청 대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감청을 하도록 해라고 이제 감찰 대상을 별도로 또 지정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프리덤 액트를 또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법이 있죠. 이 애국법은 없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자세한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 내용은 소개해드릴 수가 없네요. 단지 애국법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맨땅에 헤딩을 하나 했다. 사이버전. 자, 사이버전은 우선 기본적으로 공간이 어디요? 사이버 내에서 하는 거죠. 사이버 공간 내에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비물리적인 전쟁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시네. 단지
사회 버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뭐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셨듯이 다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 내고, 근데 원래는 오히려 우리가 공부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적지 않았나. 통상 우리가 생각할 때 80%는 우리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20%는 새로운 거. 그래서 80%를 다 마치고 나면은 80점이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덤으로 한 2개 맞추면 84, 88 이렇게 올라간다고, 점수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점수를.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나은 조건이 아니나,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험 치시느라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내년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골고루 공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